예,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상임 선대본부장 이의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통합진보당의 청년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미션으로서 100분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청년 비례후보를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하였고, 후보 선출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위대한 진출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하신 후보님들은 2차 미션을 통과하여 오늘 마지막 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은 후보를 이제 위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선거인단이 후보를 자기 손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의 모집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위대한 진출의 누리집 create2030.org에 접속하셔서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면 이제 9일부터 시작되는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토론을 보아서 여러분의 투표의 향방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100분 토론은 인터넷 한겨레 TV 누리집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 되겠고요. 아프리카 TV와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시청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통합진보당의 공식 트위터 계좌가 UPP 드림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질문을 제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시태그에 위대한 진출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이 질문을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가하실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분이 선출이 되셨는데요. 오늘 기호 2번 유승재 후보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주 강정마을에 구름비 바위를 폭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투쟁 현장에 가 계시는데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형편이 되면 토론을 연기할 수도 있겠으나 내일까지 이제 마감이고 모레부터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유승재 후보님이 토론에 참석 못하신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인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실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유승재 후보님께도 각별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이제 100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인터넷 한겨레 TV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우선 시작에 앞서서 참가하신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시키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기호 1번 김재현 후보입니다. 예,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값 촛불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호 1번 김재연입니다. 예, 2번에 유승재 후보님이 계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주시고 이어서 3번에 우리 이윤호 후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을 바꾼 파워를 대한민국을 바꿀 플랜으로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3번, 작년에 경희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었던 이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호 4번 김지훈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9%와 함께 1%의 맞짱뜰 청년 국회의원이 되고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4번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조성주 후보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우리 시대 모든 전태일을 응원한다. 청년유니언 전 정책기획팀장이라면서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습니다.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예, 씩씩하고 건강한 우리 이 후보님들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후보님들의 자질과 능력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참가자들은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이 처음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각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공통 질문이 있고 개별 질문이 있겠는데 공통 질문은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사전에 토론에 참가하신 후보님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요. 후보 개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알아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고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상호 토론이 있겠는데요. 상호 토론은 각 후보마다 6분씩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그 참가하신 경쟁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는다든가 이러시면 안 되겠고 최소한 1분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여주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토론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찬스 제도가 있겠습니다. 사실 토론을 하다 보면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렇겠는데요. 이제 그 토론의 중간에 위대한 한 후보에게 한 차례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찬스 신청을 하시면 제가 토론자의 토론이 마무리된 이후에 기회를 드리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만 기회는 단 한 번이고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그 명심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네요. 맨 첫 순서는 이제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은 여기 기호 순서대로 진행하겠고요. 시간은 2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제가 여유 있게 하겠지만 다만 토론회는 짧은 시간에 자신의 얘기를 요령 있게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초과되면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안하셔서 발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기호 1번 이제 김재현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값 촛불 김재현의 진보정치 시즌2를 열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반값 등록금 촛불을 만들어냈던 한대련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반값 촛불의 힘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촛불의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은 더 이상 청년들을 잉여 88만 원 세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고요. 수많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촛불을 믿음과 연대의 힘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 촛불을 만들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어떤 성공 프로세스도 없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학생들과 많은 시민분들의 힘을 믿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학생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자신의 월급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주셨고요. 농민분들은 자신이 지은 농사로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청계광장에 이고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촛불의 힘, 연대와 믿음의 정치를 저는 청년 국회의원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3월 1일 PT 발표 이후에 1차 컷오프가 있었죠. 이 빅5에 들지 않은 15명의 후보분들께 모두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록 한 명이 국회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위대한 진출을 꿈꿨던 모든 후보들의 연대를 통해서 청년들의 힘으로 19대 국회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11분의 후보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셨고요. 청년연합군을 구성해서 새로운 정치, 청년들의 정치로 세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서 3번 이윤호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3번 이윤호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6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미 인상되었던 등록금을 다시 동결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상되었던 3%의 인상분 중에서 1%는 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학생들과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학내 청소노동자분들과 시간강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하고 또 다른 0.5%만큼은 그 당시에 폐지되었던 차상위 계층 학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그런 아름다운 1%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2030 세대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대학생 국회의원 그리고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이런 청년들에게 가장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20대가 그런 청년을 대표해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20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2013년 세대, 2013년 체제에서는 그 주역은 바로 20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저는 이렇게 위대한 진출에 또 한 번의 도전,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김지훈 후보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를 2008년 고대녀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촛불 청년의 상징에서 촛불 진화, 촛불의 정치 세력화의 상징이 되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기호 4번 김지훈입니다. 오늘 제 소개에 앞서서 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 기지 건설과 구럼비 폭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 구럼비 바위를 폭파한다면 저는 민심이 폭발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정만이 문제라는 이런 입장으로는 이 강정마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도 또 민주통합당도 아닌 바로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99% 우리 청년들이 함께 싸우고 스스로 행동에 나설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또 99%의 이 고통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9%이 대중운동의 스피커 구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세력화하는 그 구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99%와 함께 1%에 맞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조성주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모든 정당이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야권 전체가. 그리고 심지어 보수 수구 정당인 새누리당조차도 젊은이들을 정치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또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시대 정신과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젊은 국회의원은 여지껏 많았습니다. 없었던 것은 청년 국회의원입니다. 젊은 국회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가깝게는 386 선배들까지 이미 많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한다면 실제 청년들의 구체적인 고통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 천문학적인 학자금, 좁은 취업률, 그리고 3프 세대라 불릴 만큼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청년들에게 물려준 고통입니다. 저 기호 5번 조성주는 가장 구체적인 청년들의 고통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정치는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나이와 세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아니 진보 정치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통받는 청년 세대의 삶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진보 정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호 5번 조성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정책기획팀장이었으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최순영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노동정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학생 청년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삶을 개선해 내온 과정이 있습니다.
제4색과 고민을 우리 통합진보당과 청년 세대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 바치겠습니다. 기호 5번 조성주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분의 발언만을 가지고는 거의 변별력이 안 생길 만큼 너무나 훌륭하게 발언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토론회가 과연 후보들의 변별력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두 발언을 준비하셨다고 잘 하시는 걸 일단 치아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을 하려고 그러면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이제 색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청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체성과도 관계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청년 세대를 아까 어떤 후보는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했는데요.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그 평이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토론은 1분 30초씩인데요. 일단 유승재 후보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유승재 후보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두 발언 시간에 제가 대신 원고라도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신 거죠. 자, 그러면 기호 3번 우리 이윤호 후보님 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2030 세대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경쟁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는 등록금과 취업 문제로 어떡하지?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어떡하지의 연속이 바로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현실과 그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의 가장 큰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과 그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4번 김지훈 후보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날 2030 세대들은 바로 살인적인 등록금과 또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교육과 일자리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의 문제에서 저는 반값 등록금 운동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국공립 때부터 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저는 정부가 바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공공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실업수당 80만 원 가량의 이런 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란 우리 99%의 이 목소리와 운동이 이런 청년들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저는 재원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99%가 아니라 바로 부자 증세를 통해서 1%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을 위한 이 사회경제 체제 이 자체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5번 죄송합니다. 조성주 후보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 핵심적인 문제,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노동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조업 노동,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노동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또는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하고 싶어하는 예비 노동자로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줄여왔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만 늘려왔습니다. 한편 각종 비정규직만을 늘려오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문제들이 있었죠. 저는 여기서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따라서 청년 세대들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의 문제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되고 그 안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균적인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하고 그 인간다운 삶을 통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는 출산도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 문제를 통해서 청년 문제에 접근을 해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1번 김재현 후보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배움의 터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에서의 문제가 있죠. 수출 대기업 중심의 현재적인 그 경제 구조상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할 테고요. 두 번째로는 배움의 장인 대학이 사학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기능으로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촛불에서 찾고자 합니다. 촛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패배주의라고 하는 악성 종양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언론들을 합심해서 청년들은 찌질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논리로는 청년들의 눈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돌리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야권 연대를 통해서 반값 등록금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연대 연합의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이미 온 사회의 문제, 미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청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정치를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는 이제 청년의 특질이 무엇이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제 가장 고통받는 세대이자 가장 암울한 이 현실을 겪고 있는 당사자고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기성세대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분께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데요. 모두 이제 그 깊은 고민 위에서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들어가 보죠. 토론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켜보는 사람들 더 긴장하는 것 같고 저만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정치 얘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정치란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닥치고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로 나서지 않는 것인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책은 뭘지, 특히 정치 일반 혹은 진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별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투표율도 아주 낮은 편이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토론을 4번 김지훈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슬로건이 바로 부자에게 세금을, 청년에게 희망을, 99%에게 권력을입니다. 마지막 그 99%에게 권력을, 이 구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수의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 몇 가지를 이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99%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선을 쟁취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맞서서 99%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바로 스스로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주체임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변화를 이끄는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기성 권력들은 바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책들만은 안겨줄 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공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워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정치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는 청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본에서 묻고 이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진보 정치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늘리고 참여를 확대하는 진정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무거운 데 비해서 답변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러나 조건이 다 균등하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이어서 5번 조성주 군님 돌아가시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정치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정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은 통합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갈등을 조직하는 게 또 정당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서 정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회에서 이제 개별 사회 구성원이 겪는 문제는 또는 겪는 갈등을 사실은 정당이 정치란 방식으로 고도로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의 청년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한 개별의 문제죠. 그러나 정당은 이 한 개별의 청년 노동자가 겪는 갈등을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 X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치로 승화시켜서 그 문제를 사회 제도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 농민, 청년,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들이 보통 평등도도 더 높고 범죄율도 낮고 사실은 여성의 어떤 고용도 더 많고 임금 격차도 적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 정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갈등을 최대한 사회화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진보 정치에 굉장한 강점이 있고 진보 정치를 제가 택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토론에 달인들이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김재현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는 우리 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조정을 할 것인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서울시의 재부를 뉴타운 개발에 쓸 것이냐, 무상급식에 쓸 것이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정치에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정치가 너무나 많은 배신을 때렸습니다. 사기를 많이 쳤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반값 등록금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정치의 과정에서 승리의 경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1.6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반값 등록금을 서울 시립대부터 시작했던 것은 중요한 정치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내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남북 청년들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요. 이를 통해서 통일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내는 것이자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도 마찬가지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진보정당이 남다른 상상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호 후보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국회의원, 청년 국회의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순환의 그 고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목소리를 정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한 명, 그런 정치인 한 명 없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구럼비 바위가 깨지는 것,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런 구럼비 바위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2008년 촛불 때 100만 명이 모이면서 하지만 그런 FTA가 체결되고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정치를 신뢰하겠는가 이런 고민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와 원외에서 더욱더 그런 국민들의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 힘을 모으느냐, 그 부분이 바로 진보 정당의 숙제, 그리고 그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청년 후보들, 특히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TV 토론을 나가서 기성 국회의원 정치인들하고 토론해보면 시간을 지키는 출연자가 거의 없어요. 전부 5초, 뭐 10초, 30초씩 막 끝까지 자기 주장하다가 마이크 꺼질 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 모두에 얘기해서 짧게 토론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했더니 전부 시간을 잘 지켜주고 있네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질문들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은 한 분에게 이제 6분 내외의 시간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그 우리 유승지 후보님께서 참석을 안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분인데 제가 그 사유자가 재량껏 해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주제가 미리 공개된 건 아니고 이 경쟁하는 상대 후보와에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답변 시간을 일정하게 보장해 줘야 말 그대로 이제 주장이 아니고 토론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상호 토론은 그 우리 조성주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이니까 이제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김재현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재현 후보님이 이제 그 청년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서 국회의원 65세 정년제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본 게 맞나요? 네. 예. 그래서 65세 정년제를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질문인가요? 아니요. 질문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점은 제가 어제 팟캐스트 녹음 중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선거운동본부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분의 공동선대본부장님들께서 이건 분명히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직도 토론 지점인 것은 분명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예, 젊은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교사 공무원의 그 활동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이 젊은 국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년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물론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아직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네.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네. 확정되거나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네. 내부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사실 통합진보당의 권영길 의원님만 해도 연세가 지금 71세요. 예. 벌써 이제 걸리는 거죠. 65세 정년에. 저는 사실은 나이로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예를 들면 청년들의 젊은 청년 국회의원이나 어떤 이런 세대가 이제 진출하지 못하는 어떤 꽉 짜여진 구조에 고민이 드신다면, 저는 차라리 통합진보당이 제시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독일식,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10대 국회의원이 사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령 제한을 두는 방식은 사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90세까지 간다고 하는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당제도 개혁으로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김지은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농가 부채 탕감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좀 인상적이었는데, 구체적인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네, 우선은 그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매년 1만 명씩 이제 신용불량자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자금 때문에 사실 신용불량에 처한 이 청년들이 대출한 돈이 2011년 기준으로 한 1,60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돈은 우리가 굉장히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 F-15기 구입을 약속한 이 F-15기 한 대 사지 않아도 마련이 가능한 돈이고요. 실제로 저는 그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재정을 확보하는 거지 거기에 부채, 지금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감을 예를 들면 있는 걸 없게 해주겠다. 제가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아직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요. 이걸 없게 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빚을 지고 있는 이것을 없게 해주겠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는 정책적으로는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빚을, 예를 들면 이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있는 빚을 없게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실은 학자금 부채의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저도 오늘 학자금 대출 갚으라는 전화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한다고 했을 때 탕감이라는 게 마치 빚을 뭐 없는 걸로 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는 거죠. 상환 기간을 아주 장기로 저리 장기로 유예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불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 회복을 시켜주고 또 하나는 실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소득분에서 몇 분위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소득 분위에서 1부터 10분위까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1부터 10분위까지 네. 있죠. 실제 보면은 4, 5, 6분위가 제일 많이 받아요. 학자금 대출을. 실제 저소득 계층은 학자금 대출조차 못 받고 사금융에서 받는 거거든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저는 부채 탕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금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로 옮겨주고 상환을 굉장히 길게 장기 저리 상환으로 대출을 갈아탄다고 그러죠. 안전한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게 사실상 부채 탕감이지 있는 부채를 없다고 하자, 예를 들면 탕감하자, 예를 들면 선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정책 그 자료집에도 제가 이제 구분해서 좀 써놨는데요. 일단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용불량에 처해 있는 3만 명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는 것, 이것에 이제 1,600억 가량이 든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국방비 삭감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채 이자를 탕감하는 것도 저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자를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올해 정부 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하면 한 이자가 5,500억 정도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지원해서 지금의 청년들이 이자를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가 것이죠. 말씀드리는 그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대출을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전한 대출로 장기 대출로 그래서 전환시켜주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그렇죠. 것이 필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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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잘 보고 계시죠? 사실, 아니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 토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기존의 그 TV 토론을 가보면 답변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분 이상 보장하라고 했는데 오늘 토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수준 높게 하신 것 같아요. 토론 진행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재현 후보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조성주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같이 토론에 참석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2030 정치 세력화를 위한 토론회에 저는 통합진보당 학생 당원들 대표해서 그리고 청년 유니온을 대표해서 참석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한 이슈가 이제 전 위원장이시죠. 김영겸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로의 출마설과 관련한 논쟁이 한참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지점에 대한 질문에서 조성주 당시 이제 정책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긴 답변의 결론은 어떤 당을 선택하느냐는 전략 전술의 문제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으로 선택해서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통합진보당이 이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진보정당 강화에 대한 관점이 후보님의 분명한 견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진보정당 강화가 저의 명확한 입장이고 견해인 거는 뭐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진보정당들이 사실은 그 다양한 대중단체들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여기서 저는 진보정당들이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보정당을 배타적 지지하는 어떤 대중단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보정당을 아주 일방적으로 특정 진보정당을, 그러면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을 아주 배타적 지지할 수 없는 다양한 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에서는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으로서 그 단체들에게 오히려 구애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고 구애를 해서 땡겨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당시 그 약 한 달여 전이죠. 그 당시에 보면 민주통합당은 물론 저는 지금 굉장히 흥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지만 청년들에게 슈퍼스타 K 정치적 진출의 길을 어쨌든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진보당 당시까지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도 지금 위대한 진출이 나와 있고 제가 출마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좀 아쉬운 지점이 당시에는 좀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좀 피력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 마치 한국노총이 어떤 정당에 이제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하듯이 그렇게 실용적인 관점으로 네. 적어도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대련에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들의 연합 조직으로서 상당히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통합진보당으로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특히 반값 등록금 운동에 가장 열심히 나섰던 당으로서 통합진보당 지지의 뜻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 위대한 진출도 그래서 선출위원회 공식적으로 발의를 한 조직이 바로 한대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지훈 후보께 질문 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통합진보당 건설 과정에서의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대로이신지에 대한 질문,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가리고 과거 연연하면 더 넓은 연대로 나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촉구를 하는 공동 성명을 내자고 제가 20분 후보님들께 모두 연락을 드렸을 때 유일하게 그 지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금 야권연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당시 이제 진보가 통합해야 한다, 진보 통합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당시 국민참여당의 기층 당원들이 촛불 시민이 대다수였다는 점, 그래서 이들과 우리가 함께할 과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바로 참여당의 그런 지도적인 당원들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청년들의 문제를 만들어낸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장본인 이들이고 또 주도했다는 점에서 저는 비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시민들이 바로 반대했던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주도했던 사람들과의 연합이 당을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결과를 저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점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바로 우리 그 정당이 노동 중심성 그리고 진보 정당으로서의 좌파성을 견지해 나가는 것, 오히려 이것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주장했고 이것은 사실 통합 진보당이 된 지금에도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통합 진보당의 당원으로서 오히려 당이 만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시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네, 그 야권연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저는 묻지마 야권연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연대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 즉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열망에서 기초한 야권연대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야권연대가 과연 이런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진표를 민주통합당이 공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바로 김진표 같은 자와 그 야권연대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진보 정당으로서의 이런 그 정신을 흐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제대로 된 열망을 대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진보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야권연대, 선거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토론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답변 시간이 더 길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 그럼 우리 이윤호 후보님 토론하시겠어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세 분만 주로 토론하시고 이윤호 후보님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다른 후보님도 네, 저도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 김재현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 비례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례후보로 출마하신 20분 중에서 이제 여성이 9분, 남성이 11분, 그리고 너무 훌륭한 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정말 당선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청년 비례대표는 그 순번이 몇 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김재현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전체 이제 20명의 비례 중에서 청년의 몫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이 통합진보당을 사랑받게 할 것인가라는 포부를 함께 밝히면서 그래서 10만의 지지자들, 10만의 선거인단을 모아서 그 힘으로 그들의 지지를 통해서 청년 국회의원을 선출하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당선 가능한 상위 순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후보들이 그 세이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나이와 그 세대를 대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상위 순번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에서 수많은 이 활동을 해왔던 많은 선배 당원 동지들께 조금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쭤봤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선권만을 요구하는 것만은 이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정말 가능한 많은 분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그런 청년의 진취성과 그런 패기로 꼭 앞자리가 아니라 이런 딱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자리를 순번을 받고 그 앞을 다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 이런 노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제 그런 당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럼 가능하다면 결과 발표 이전에 이제 그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느 정도 순번을 정해놓고 그렇게 청년들의 패기와 진취성을 보여주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질문을. 네. 번호가 있으세요? 순위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실 이런 뭐 여성일 경우에 몇 번, 뭐 남성일 경우에 몇 번 이런 당의 그런 대전제 그런 원칙이 있지만 사실 그런 청년 비례대표인 만큼 오히려 그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순번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으로 번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예, 저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윤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 프레젠테이션 인상 깊게 잘 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1당 이게 첫 번째 나왔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제1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제1당으로 만드는 게 구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플랜 그리고 그런 비전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이제 제1당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문제를 낱낱이 좀 정책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정치 판도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저는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가려면 예컨대 우리 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자 증세라던가 이런 부분,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과정일 테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사실 국회의원 소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진보정당은 사실 여전히 소수이잖아요. 소수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국회 밖에 있는 99%의 그런 투쟁이 저는 사실 진짜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대중운동이 폭발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감이 더 올라가는 것 이런 바탕에서 바로 진보정당이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는데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지지율을 넓혀가는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청년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런 대중운동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사람들의 자신감을 북돋우는 역할, 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이 기존의 제1당이 보수나 중도가 아니라 진보로, 우리 통합진보당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사실 제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더 현실 가능성 있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이윤호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청년 비례가 몇 번에 배치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성 후보가 당선되시면 기호 3번이 되시겠고, 남성 후보가 되면 8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홀수번이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2번은 이제 일반 명부 1위, 그러니까 여성 명부 1위가 1번이고 일반 명부 1위가 2위가 되겠고요. 여성 청년 후보가, 왜냐하면 청년 후보를 원래 저희들이 개방형 전략적 추천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개방형 후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4번, 5번, 6번에 이제 정진우 선생님, 김재남 후보님, 그 다음에 이제 박원석 전 협동 사무처장님이 선임이 됐고요. 서기호 판사님이 거기 아쉽게 들지 못했는데 개방형 후순위인 14번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후보님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편중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김재현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후보님이 정책에서 이제 청년 실업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통일 경제라고 하신 것을 봤는데요. 저도 이제 통일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에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해서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통일 이전에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국내 1000대 기업의 순이익이 한 13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이미 지금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저는 좀 통일이 되면 경제가 이제 급성장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예로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는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만나서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저는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제대로 옹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탈북민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북한에게 경제 제재를 막 해왔던 미국, 그리고 이런 것을 찬성해왔던 우파들이 이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런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오히려 진보가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것도 진보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좀 김재현 후보님의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통일을 청년 실업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늘 오전에 이화여대 앞에서 했었나요? 통합진보당의 청년 7대 공약 네. 발표도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청년 실업 관련한 해법
해법들을 전 전부 다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대련에서 그리고 통합진보단 학생회나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님께서 제시하시는 청년실업 해법과 저의 공약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통일경제 공동체를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인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새로이 만드는 통일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가운데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통일 농업을 주장하셨죠. 지금 막혀있는 이 농업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의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통일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현재에 우리가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서 이제 가림막 같은 것들 전부 제거하는 완전히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진보 정당이 주장했었던 그런 문제들과 좀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대신 저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탈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정보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올해도 여전히 삐라 발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진각에서 삐라를 뿌리고 거기에 달러화를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선동을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한 선동 그리고 기획 탈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 하나와 동시에 더불어서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가 이제 우리나라 입국을 하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중국과의 입장 문제 때문에 거부를 했었었죠. 과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냥 달라이라마 입국을 허용을 한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놓여 있는 상황적 문제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은 저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물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좀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도 사실 저도 99%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북한 정부 자신이 이미 강제 노동 수용소나 공개 처형에 대해서 시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눈 감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이런 인권을 짓밟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관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진보야말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고 이것이 우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책략을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찬스 기회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금 찬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의 소견을 아주 다 아낌없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건지 까먹고 있다는 건지 참고하시고요. 분위기를 잠깐 바꾸기 위해서 누리꾼들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액트 112님 감사합니다. 역시 믿고 기댈 곳은 통합진보당밖에 없네요. 또 박주연님 이제부터 통합진보당을 지지합니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신 칭찬이 있는가 하면 익명의 또 누리꾼은 오늘 민주당은 락파티 토론회를 취소했는데 통합진보당은 강정에 관심이 없나요? 라고 항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의 후보 중에 한 분은 지금 강정에 계시고 여기 조성주 후보님과 김재현 후보님도 제주의 강정마을 갔다가 비행기 타고 급겨
급거 상경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이제 사실 토론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까지 갔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개별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별로 긴장 안 되시죠? 예, 아무 질문 해도 되죠? 예. 그 기호 1번 김재훈 후보님께 드릴까요? 4년 전에 출마하신 적 있죠? 예, 5명 후보 중에 그 지역구 출마를 하신 분이 아마 김재훈 후보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20대 그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구가 또 강남을이에요. 요즘 이제 그 정동영 의원이 출마하고 화제의 선거가 된 그런 건데, 여기 정치, 이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그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서 또 얻게 된 경험이나 또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강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을 알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2007년 이후에 분당 사태를 겪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당수의 당원분들이 이제 분당 이후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선거를 반드시 해서 어떻게든지 당을 이 강남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내야 된다는 것이 당시 강남 당원분들의 굉장히 열렬한 뜻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20대 여성 후보의 출연이 분명한 신선한 도전이 되겠다라는 당원들의 부름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와 지금은 이제 정책위의장님이시죠. 신원직 그 당시 진보신당 후보님의 그 지지율의 합산이 10% 가까이 되면서 강남 좌파의 등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로지 진보 정당을 알리고 진보 정치를 강남에서도 꽃피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 전신이 민주노동당이었었는데 당이 그때가 어려울 때였죠.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고 특히 많은 여성 30% 이상의 후보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여성 정치발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출마를 하셔서 당에 큰 재정적 기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윤호 후보님 그 공약을 보니까 흥미로운 게 반값 결혼비 실현, 신혼부 이제 이른바 무이자 전세대출 0% 전세대출 대폭 확대 이런 공약이 있던데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세요? 아니,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 반값 결혼비 현재 그럼 예식비가 얼마쯤 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혹시 뭐 정책을 조금 더 좀 설계해 보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우선 누나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올해 좀 결혼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사실 결혼을 이렇게 직접 고민 안 해본 이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몰랐는데 결혼이 이렇게 막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드는 큰 거라는 거를 이제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제 3포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결혼까지도 물론 모두가 다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혼조차도 진짜 돈 때문에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그런 주거비와 연동되어서 결혼 후에 또 출산까지 연결되고 그런 집을 마련하는 것까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딱 반값으로 내린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이런 예식장이나 이런 곳을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공공예식장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그런 그리고 것처럼. 전세대출도 현재는 4%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무이자로 0% 전세대출이 충분히 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나라들이 없죠. 외국의 영화를 보면 성당이나 가정집에서 하고 저희들도 예전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했죠.
이게 일제시대 이후의 풍습인데요. 예식장에 결혼하게 되니까. 과도한 사실 예식비가 들죠. 그래서 저희 당이 이제 제도적으로 설계한다 그러면 이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면 가령 뭐 공공 예식장 제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상장의 제도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사실 관원 상제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주인 후보는 아까 그 토론 중에 조금 미진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상임선대본부장이기도 하고 민주당과 이른바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협상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답도 잘 안 나올 것 같은 어려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통합당과의 청년정책연합, 그러니까 정책연합도 사실 야권연대 한 부분이잖아요. 연합정치에. 가령 민주당 같으면 굉장히 민주노총 같으면 굉장히 논쟁적인 결정을 하나 했어요. 가령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 중집했는데 그러면 그 청년정책을 뭐 민주당과 할 수 있다고 정책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여기 옆에 계신 조성주 후보가 저에게 이제 그런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정책 연대를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는 진보 정당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당선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의 이 청년정책연대, 단지 이제 청년이라는 이유로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그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온 장본인 이 민주통합당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통합당이 과연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이해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99%의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 민주통합당이 바로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킨 바도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의 증세를 통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냐 대기업들의 후원과 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들의 이익을 대체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민주통합당과의 연대 이런 정책적 연대가 오히려 우리들의 요구 수준을 낮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대중적인 운동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이 필요한 하여튼 그런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어서 조성주 후보님. 예전에 그 쓴 책에 보면 저자 소개 책 이게 앞 표지 뒷자리에 보면 흥미로운 자기 소개가 있어요. 네.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이 뭐라고 거기 있었어요? 예, 제가 책 쓸 때마다 쓰는 프로필인데요. 예. 진보적인 황색 저널리즘 스포츠 신문의 기자가 되는 게 제 예. 꿈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스포츠, 뭐 만화, 영화, 뭐 드라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중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대중문화들을 이렇게 뭐랄까 그냥 그 가십이나 이런 거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저의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들을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애환이나 어떤 삶의 어떤 슬픔 또는 기쁨 하여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과 좀 더 자세히 소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그런 기회가 그런 진보적인 스포츠 신문이 만약에 창간이 되면 제가 국회의원직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런 그 자기 프로필 쓰는 게 거의 커밍아웃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내면의 욕망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힘들 텐데 하는 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나중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걸 드리겠습니다. 김지윤 후보님. 네. 공약에 징병제 폐지 공약 있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겠다.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네,
징병제 폐지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질문도 해 오시고 계신데요. 사실 이 예비군제도 폐지랑 같이 징병제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군대에서 자신이 원치도 않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군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이미 모병제로 전환을 한 바가 있고 사실 징병제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들고 있는 막대한 돈을 오히려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데 저는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0%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체 복무도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런 국방비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동아시아 내에서 국방비 경쟁 그래서 더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징병제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서 보면 개병제가 아니고 모병제가 맞다 이런 뜻이겠죠? 네, 징병제 폐지에서 출발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모병제로 생각합니다. 가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윤호 후보님,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는데 다른 분들에게 함께 드리죠. 한미 FTA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3월 15일 발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책 협약이 있어도 이게 폐기냐, 뭐 제재 협상이냐 등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희 당의 당론은 한미 FTA 이제 폐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구체적 플랜이 있는지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뭐 저도 정답은 제재 협상이 아니라 폐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자체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밀실 협상에 이어서 그런 날치기 통과,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귀담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발효를 선언한 것,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것까지도 저는 그런 이명박 대통령식의 그런 소통 없는 그런 밀어붙이기식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가 이미 뭐 이런 서민들의 삶, 그런 중소상인들, 농민들, 노동자들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주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저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막는 방법은 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촛불의 힘, 그리고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런 민중들의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힘에 기반해서 지금 이제 후보자분들께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한미 FTA를 내가 당선되면 바로 폐기하는 앞장서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서약처럼 그런 국민들의 힘과 그런 후보자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반드시 총선 이후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한미 FTA가 폐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답변 시간이 좀 짧았거나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중 드디어 찬스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찬스를 써달라고 안 그래도 쪽지고 왔습니다. 예. 그럼 자, 용기 있게 쓰겠습니다. 예. 사실 한미 FTA 저희 통합진보당 당론이 폐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정치의 힘을 우리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만약에 야권이 과반수를 점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야권의 상당수가 한미 FTA 폐기 입장을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일단 총선 과정에서 야권 연대에서 한미 FTA 폐기를 명확하게 하고 그런 입장을 최대한 단결을 시켜놓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미 FTA 일종의 국제 조항과 충돌되는 이제 국내법들을 최대한 많이 강제로 통과시켜놔야 된다. 물론 사실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의 힘으로 한미 FTA 조항과 충돌되는 국내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켜 놓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돼서 최대한 갈등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내부 국내 문제로 돌린 다음에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대선 승리 이후에 사실상 이제 폐기나 어떤 무효, 예를 들면 입장을 전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법 체계를 굉장히 FTA와 충돌하는 법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자와 물론 그 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는 사실은 그 지금의 뭐 한미 FTA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든지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예를 들면 제동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이 늘 얘기하는 원외에서의 대중투쟁을 활발히 벌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다른 분들도 세 분도 지금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FTA 문제가 좀 어렵나요?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수 국회를 해서 뭐 3분의 1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FTA 이 국가 간의 조약과 비준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폐기 결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사실 정권을 바꾸면 대통령이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미 FTA 24조 8항에는 서한을 보내면 재협상이 시작되고 거기서 쌍방 간에 이견이 있으면 6개월 안에 자동 폐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기가 갖고 있는 함정은 기존에 기발효된 그 법이나 제도들은 이제 소급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 당이 사실 비준 발효 저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이제 총선 앞두고 3월 15일에 일단 발효를 시켜버리고 일단 발효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찬스들을 안 쓰시는데. 자, 그러면 다른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을 했네요.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가 청년을 대변한다고 이제 출마해서 부산의 사상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과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른바 한나라당의 그 청년을 대변한다는 그런 여성 후보와 그런데 김재인 후보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 손수 후보의 그 도전 정신에는 분명히 박수를 보내는데요. 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곳은 좀 다른 곳에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강정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런 그 많은 민중들의 고통,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덜컥 공천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그 개인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제가 면면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손수조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 정치 도전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마케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개인의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정희 대표님이 강정에 가 있다는 것이 확연히 대비가 되는군요. 같은 여성 정치인이지만. 사실 진정성에 대한 검증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 새누리당이 늘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얼마나 또 실험적인가 하면 놀랍게도 17대 국회 같은 경우에 초선 의원이 3분의 2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정신이 칼럼을 썼던데 놀라운 일이다. 보통 이제 일본이나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고 오래 한 나라들은 3세, 4세 정치인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손주하고 증손주까지 지역구를 물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초선이 3분의 1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사실은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화장을 고치는 거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 깜짝 속이는 거다. 그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러면 다음 지금 찬스 쓰실 분 없죠? 김재인 후보님. 저도 뭔가 한번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그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수조 후보와 그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좀 아연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말은 저는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부자들은 분명히 경제가 더 좋아진 게 있겠죠. 삼성과 현대의 사상 최대 순이익, 그리고 자산과 소득이 더 늘어난 것. 이것을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들의 경제는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기간에
이 99% 평범한 사람들의 이 빈곤율은 오히려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이 서민 경제가 파탄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747 공약이 칠 수 있는 사기 다 치는 공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손수조 후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단순히 나이, 이 청년이라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에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다시금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민주통합당 그 청년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저께 한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민주통합당 후보들과도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악법을 지난 정권 때 통과시켰던 문제 그리고 뭐 김진표 그 의원을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점에서 굉장히 우리 진보정당과는 의견이 다르구나 이런 것 좀 한 번 더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성주 후보님께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번 4.11 총선을 두고 계급 투표이냐 뭐 세대 투표이냐 하는 그런 그 논쟁이 있어 왔잖아요.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실 것 같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세대 정치 혹은 세대 투표론에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 정치사나 현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 26일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 사실은 세대 투표 그날 그 다음날 이제 모 일간지가 세대가 계급이다라는 이제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었는데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이제 세대 투표 성향이 최근에 굉장히 강력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의 70% 이상이 예를 들면 야권을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현상은 사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저는 계급 투표를 세대 투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급적 불만, 청년 세대에게 가중되었던 어떤 이제 구체적인 고통들, 뭐 그것이 청년 실업에서부터 고액의 등록금까지의 사회경제적 불안의 고통들이 청년 세대에게 가중되었고 그런 어떤 계급적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사에서는 만약에 이번 4월 총선에서 그 세대 투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발현된다면 최초의 지역구도를 깨는 정초선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춧돌을 다시 놓는 선거.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그 20, 30대가 특히 경제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특히 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든지 지금 이제 김진표 그 원내대표의 한미 FTA 문제 때문에 20, 30대가 지금 대거 민주당으로부터 이반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을 본다면 저는 그 확실히 계급에 기반한 세대 투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초 선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토론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해서는 이어지면 이제 그 마지막 그 마무리 발언이 있겠죠. 공통 질문은 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제 청년 계층 세대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고 그것이 왜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전체 토론에 그런 기조가 관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도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비슷한 이유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의 전체 그 자신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왜 기성 보수 정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과연 진보 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 기성 보수 정당이 아닌 진보 정당만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청년이라면 마땅히 청년이라면 진보 정당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순서가 이제 어디까지죠? 저도 헷갈리는데 이훈호 후보님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좀 비유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이런 하얀 찐빵이 있는데 세 개 다 김이 모락모락 나게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딱 갈라봤더니 속에 앙꼬가 들어있는 찐빵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왜 보수 정당이 안 되고 진보 정당이 되느냐의 문제는 그만큼 명확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청년들의 문제가 그런 청년 세대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수 정당들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런 진정성도 사실 느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청년 세대만의 문제에 머물렀고 전체를 향한 그런 모든 국민들을 향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리고 온 국민을 향한 그런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고가 들어있는 찐빵만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청년들을 배불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꽤 남았군요. 네. 이어서 김지윤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모든 정당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하겠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근데 저는 과연 이 정당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찬찬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새누리당, 바로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놓은 해법을 보자면 이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라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답변은 저는 물대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인턴제를 오히려 늘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해 온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의 해법이었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역시나 이전 정권 때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켰던 문제, 그리고 바로 이 정권 때 등록금이 가장 폭발적으로 올랐다라는 이런 문제가 또한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바로 대학의 기업화 논리, 또 대기업들의 이런 이윤 논리에 맞설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 두 정당, 친자본주의적 이런 정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노동자, 서민들의 지지와 기반 속에서 성장해왔고, 그걸 위해서 활동해온 정당인 바로 통합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당, 바로 진보정당이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호 5번 조성주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앞서 나왔던 얘기들에서 다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청년 세대가 처음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간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 즉 계급적 문제가 굉장히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십수년간 신자유주의 어떤 정책,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국 사회 청년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아왔고 그 안에서 생긴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들을 보자면 대기업들이 성장의 어떤 성과를 독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특히 이 와중에 청년층을 배제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자유주의와 싸워왔던 정당, 또는 싸우는 정당, 또는 재벌의 독점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정당,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이 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민주당도 최근에 왼쪽으로 좌클릭, 소위 좌클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재벌 대기업 내 우리 사회 엘리트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진보정당이 청년 세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만이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한국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김재현 후보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빈민에게 가난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바로 그런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겠다 말만 많이 하고요. 표를 모으는데 이용만 하는 그런 기성정당들의 행태에 이미 젊은 청년 세대들이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권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려고 하고 국민에게 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거대한 정당 구조 속에서 변질되면 어떡하느냐, 네가 힘을 쓰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너는 한 명의 젊은 정치인일 뿐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특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 도전하는 후보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단언코 우리 당의 청년 비례 국회의원은 청년 대중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한대령과 청년연대가 이미 선출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사회의 재편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성정당과 다른 진보정당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대한 찬스 써도 되겠습니까? 예. 써달라고 쪽지 예. 보내셔가지고. 이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서 제 공약 중 하나인 반값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튀려고 하는 그 진보정당식의 그런 좀 무책임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질문 해주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이번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값 통신비는 물론 반값 등록금, 반값 생활비 제가 지난해부터 해왔었던 그런 활동들의 세 번째로 제시를 하는 것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민영화 반대를 그동안 쭉 주장했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한 공공화를 기본 축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그 민영화 이전에는 KT의 배당률이 14%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51%까지 늘어났고요. 이 중에 49% 정도인 절반 정도가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배당률입니다. 이것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을 과하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3사가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요. 그 공공화가 돼서 KT가 많은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마케팅 비용이 삭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망을 건설만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투자가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 통신 산업이죠. 그래서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진보 정당은 그저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의 정책을 펼쳐서 미래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간 산업의 재공공화를 현실적으로 주장해서 반값 통신비를 이루고 싶습니다. 예. 이윤호 후보님께 이제 마지막 찬스 기회가 있겠는데 발언 좀 준비하시는 동안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이 젊은 유권자께서 보내셨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못하지만 도덕적인 젊은 층이 하나씩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시고 나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이제 서울시 시립대 학생회하고 합의를 했었고 그걸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을 몇 개 봤더니 일단 이런 거더라고. 투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나는 단지 한 표 찍었을 뿐인데 어떻게 등록금이 반값이 되냐. 이런 아주 정말 경이적이다. 놀랍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날 정말 잘 찍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또 한 분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조금만 힘이 있다면 5명 모두 국회로 보낼 수 있을 텐데 5분이 국회 되시면 원내 5분 활동하시고 유승재 후보님은 투쟁이 현장에 가 계시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 될 것 같다는 저하고 아주 너무나 일치한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윤호 후보님. 예. 형평성 때문에 찬스를 본인이 써야 되는데 제가 억지로 쓰라고 한 것 같아서 발언 하실 게 있으면 하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윤호 후보님은 시간을 아껴주신 점을 여러분이 꼭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무려 지금 시작 8시 34분이니까 1시간 34분을 진행했습니다. 그새 지나갔죠? 예. 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여기 앉아 계실 때는 긴장해서 모르는데 딱 나가고 버스 탈 때나 차 탈 때 되면 내가 이 얘기를 까먹었구나. 항상 그런 아쉬움을 느끼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다 해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TV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선거인단, 지지자, 또 당원 여러분께 당부와 함께 여러분의 그 확신에 찬 이 정견 혹은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김지윤 후보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촛불은 지금 정치를 바꿔서 이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통합당이 이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촛불이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에 표를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통합진보당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촛불 대중들이 바로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들은 이런 당의 지지를 더욱더 넓히고 이 총선에서도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을 더욱더 끌어올릴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거를 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촛불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MBC 등 언론 노동자 파업, 또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이런 투쟁의 한복판에서 이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바로 99%와 함께 1%에 맞서서 싸우는 청년 국회의원이 정말이지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도 또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촛불 대중들의 마음을, 이런 열망을 대변해서 이들의 마음이 진보로 또 통합진보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 혼자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99%와 함께 1%에 맞서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청년 국회의원으로 당차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 대중들과 함께 우리가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99%의 스피커가 되고 우리 대중들의 이야기가 국회 연단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또 표가 저 기호 4번 김지윤에게 모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조성주 후보님 마지막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통합진보당 당원 여러분,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전태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태일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전태일은 책 속에 또는 영화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도 삼각김밥 수백 개의 바코드를 찍어서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몇십 번 낙방한 이력서를 보며 한숨 짓고 있을 한 청년, 또 껌뻑이는 눈을 비비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또 한 명의 대학생, 바로 그들이 이 시대의 전태일입니다. 저는 청년 유니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대 전태일들의 구체적인 삶과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왔고 개선해왔습니다. 피자 배달 30분제를 직접 해지했고 대기업들의 커피 전문점에서 주유수당을 쟁취해냈습니다. 저는 청년과 함께 노동에 주목해서 가장 진보적인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의 2030 세대를 조직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평범한 청년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습니다. 아직도 도전정신 없는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에 그 입 다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별과 멸시의 기록에 대기업들의 이력서, 평등한 표준 이력서로 바꾸고 미래의 취업 조건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기업과 교섭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우리 구체적 청년들의 수권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 지지율의 비약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40년 전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여공들과 함께 각오했던 평등의 세상, 그 길이 진보정당의 길이고 여전히 우리 시대 진보의 길입니다. 기호 5번 조성주, 가장 진보정당다운, 가장 청년다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1번 김재현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주 강정에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이정희, 정동영 단 2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싸우는 현장에 가니까 선거운동으로 쌓였던 피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이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역시나 야전 체질인가 보다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 청계광장에서 반값 촛불을 들 때도 그곳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호 1번 김재현을 지지해 주신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시작하는 진심의 정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 정치 역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촛불로 시작해서 전국적인 연대 연합을 만들어내고요. 계급과 계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촛불을 발전시켰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 열망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통합진보당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낸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한국 사회를 폭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유권자 선거인단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선거입니다. 달변가, 정책가가 없어서 그동안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저 김재현이 바로 그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힘을 모아내는 정치, 반값 촛불 김재현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지켜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이윤호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청년 세대가 주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비전으로 탈성장, 그리고 탈경쟁, 탈분단의 3탈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수권정당,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더욱더 탄탄한 그런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수천 명의 대학생분들이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윤호의 선거운동은 단지 선거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더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큰 폭발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수만 명의 당원들이 주역이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호 3번 이윤호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작년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우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호 3번 이윤호, 그리고 대학을 바꿨던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바꿀 플랜, 네, 기호 3번 이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호 2번 유승재 후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5분의 후보님들을 잘 보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그 토론 수고하셨는데요. 이 토론회는 인터넷 한겨레 TV에서도 다시 동영상 시청하실 수 있겠고, 아까 위대한 진출 누리집 great2030.org에서도 생방송이 이제 녹화해서 동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지만 내일 6시까지 선거인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됩니다. 꼭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힘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입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 여러분, 또 수행원 여러분, 또 수고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상 100분 동안 진행된 최종 미션 청년 비례 후보 선출을 위한 위대한 진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